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일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요즘 사람들 말처럼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여자도 경쟁력을 가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한결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된 일이 있으실까요? 보통은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하면 경력 단절에 나이가 들어서 취직을 꿈꾸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꼭 취업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니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취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꼭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에 뒤통수 제대로 맞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번다는 기쁜 꿈을 꾸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제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겠다는 꿈을 꾸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저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죠.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휴학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사회에 나왔을 때 제 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무보조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비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가족들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의 약값, 그리고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남동생 사랑 때문에 빼앗겨야 했죠. 남동생은 망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던 놈이었는데 그런 놈도 아들이랍시고 대우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동생이 대성을 할 놈이라고 지금부터 지원을 든든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제 돈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고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동네 목욕탕에서 세신관리사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목욕탕 냄새가 참 싫었어요. 습기 가득한 그 물냄새가 싫었죠. 어머니의 몸에선 항상 그런 물 비린내 같은 게 진동했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실 냄새도 비슷하고 락스 냄새도 비슷한 그 이상한 냄새요. 남동생은 철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렸던 남동생은 제가 내야 할 대학 등록금을 훔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상치 못한 1년 휴학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죽어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껄껄 웃으면서 사는 놈이 가출도 해보고 해야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친정어머니의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도로 유치장에 갇혔을 때도 친정어머니께선 저 몰래 숨겨두었던 돈을 꺼내 남동생을 빼와주셨고요.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다 보니 남동생은 점점 더 철이 없는 짓을 했고 누구보다 사랑을 받고 없는 형편의 풍족한 생활을 했음에도 본인의 인생을 비관하는 못된 놈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20살이 되었을 때 좌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소한 일이긴 했지만 좌절을 겪더군요. 대학에 떨어지고 할 게 없으니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본인의 캄캄한 미래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남동생은 멘탈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본인이 왜 이렇게 거지꼴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비관하기 바빴고, 저는 그런 남동생을 보며 철이 없는 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남의 등을 밀어주면서 번 돈을 남동생에게 쥐어주며 나가서 술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에 남동생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놈이 되어버렸죠. 그 사이에 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장례식장에서도 소주를 들이붓느라 바빴습니다. 상주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가 지키게 되었죠. 20살이나 처먹고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번 돈으로 그놈의 술값을 대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군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죠. 그때 저의 암울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회사에서 평판이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구두쇠였거든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남이 사주는 밥이라면 배부르게 먹고, 본인이 사야 하는 자리면 어떻게든 싸구려 메뉴로 통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외골수였고 본인이 하는 일이 제일 옳은 일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제 별명이 조련사였습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 망나니 같은 놈을 길들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제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서 올곧은 사람이라 느껴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저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돈을 아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 돈을 남의 돈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아까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 제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뭣도 아닌데 3일 내내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제 옆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때는 상주 회사니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서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장지에 이동할 때도 아버지의 관을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 눈에 단단히 도장을 찍었죠. 꼭 제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사람이 참 됐다고 말입니다. 일을 할 때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 저도 그때부터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제 남동생이 22살에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지 인생을 비관만 하던 놈이 오냐오냐 키워준 어머니와 떨어져서 남정네들만 잔뜩 있는 계급사회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적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남동생은 군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대로 고꾸라져 기절을 하고 마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남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눈을 뜨면 세상 누구보다 서러운 목소리로 오열을 하셨고 그러다가 또 기절을 하시고 반복을 하셨습니다. 남동생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요. 그때도 역시 상주 노릇을 하는 제 옆을 지켜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금씩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리만큼 우울한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우리 남편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동생이 그렇게 떠난 뒤 친정어머니는 말을 잃어버리셨고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런 친정어머니 옆에서 주말마다 햇볕을 쐬러 가자며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난다며 애교를 부렸던 것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보여주던 그 옹고집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을 저희 가족 앞에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26살에요.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보다 저희 친정어머니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거든요. 시댁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도 저희 친정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약속을 취소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의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죠.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의 바람대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을 닮은 아들을 낳길 바랬지만 저는 딸을 낳고 싶었습니다. 남동생이 얼마나 개차반처럼 자랐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딸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반겨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오죽하면 친정어머니께서도 아들을 낳아야지 딸을 낳아서 소박을 맡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힘이 다 빠진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딜 가도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우렁차게 울음을 내뱉는 우리 딸을 안아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참 서운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조리원이라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몸조리는 집에서 하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한솥 가득 끓여주셨더라고요. 딸 낳았다 그래서 미역국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가 이것도 안 해주면 평생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라서 끓여놨다. 나는 좀 바빠서 이만 가보마. 몸조린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애 안 아프게 건강하게 잘 키워라. 아무리 아들을 못 낳았다 하더라도 애 한 번은 안아주실 줄 알았는데 쓱 한번 시선 주시고는 바로 떠나시더라고요. 젖이 잘 돌긴 했지만 제가 젖 물리는 법을 모르는 건지 아기가 입에 힘이 없는 건지 젖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자기 마음껏 모유가 나오지 않으니 울어 제끼기 바빴고 저는 저대로 젖이 다 빠지지 않아서 젖몸살에 시달리게 되었죠. 다른 집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마사지도 해주고 친정엄마가 몸조리도 도와준다는데 저는 그런 도움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우니 저도 따라 울고 싶어질 뿐이었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꺽꺽거리며 울었던 시간이 며칠 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 남편은 슬슬 둘째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었어요. 첫째 아이 키우는 것도 진절머리 나게 힘들었는데 둘째는 또 어떻게 낳아 키우나 싶었죠. 하지만 시댁도 친정도 든든하게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하고 우기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남의 말만 따라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전 이래서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하고 싶은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자가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봐야 메아리만 치지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미묘하게 가족들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랑만 줘도 모자랄 시기였는데 남편은 정말 남의 아이 보듯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시댁에 갈 때에도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게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저는 딸만 둘을 낳았으니까요.
시댁에 가서 저희 딸들이 사고라도 치면 늘 항상 모진 말이 날아오곤 했죠. 오죽하면 아직 말도 못하는 저희 아이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남부부가 아들을 둘 낳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동서는 그냥 동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되는 우리 아이들이 이어야 하니까. 어떻게 줄줄이 딸만 낳을 수가 있어? 시집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기집년들인데 번듯하게 아들 낳아서 집안의 기둥을 더 탄탄하게 세울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나중엔 여자들이 세상을 이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 결혼하고 나면 다들 전업주부가 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어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도 들쑤시는 건지. 저는 그때 이후로 시댁에 찾아가는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더 남편과 사이는 나빠졌죠. 자기네 집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은 가족들에게도 구두쇠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본성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전까진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가면이라도 쓰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서히 변해버린 남편에게 또 적응을 한 뒤였죠. 남편은 본인에게 쓰는 돈은 늘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남이 먹거나 돈을 쓰는 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자식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찾더라고요. 한참 자랄 시기였으니 집안에는 제가 간식을 늘 구비해 두었었어요. 저희 남편 또한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식후에는 꼭 과일을 먹어야 했거든요. 우유에 식빵에 시리얼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항상 사다 두었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주는 생활비로 사는 것들의 소유권은 전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빵을 뜯어먹자 남편이 버럭 하는 겁니다. 그거 아빠가 이따 먹으려고 냅뒀던 크림빵인데 아빠 허락도 없이 빵에 손을 대는 게 맞아? 내가 먹으려던 건데 왜 마음대로 먹어? 여보, 이거 어제 내가 혹시 몰라서 사둔 빵이야. 당신이 따로 빵을 사둔 것도 아니면서 애들한테 왜 그래? 애들이 오죽 열심히 학교에서 뛰어놀았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겠어?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뛰어놀기만 하니까 배가 고프지. 아니 기집애들이 뭐 그렇게 극성맞게 뛰어놀길래 점심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그래?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크림빵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렇게 포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밥은 언제 먹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경제력이 있었으면 이런 빵 10개라도 먹여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랍니다. 그 크림빵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 주둥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 먹겠다고 하는데 아파서 끙끙 앓으며 회사도 못 간 사람이 크림빵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같지 않고 짐승같이 느껴지는데 참. 이런 사람 뭐가 좋다고, 뭐가 그렇게 믿음직스럽다고 결혼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혼이라는 걸 지금처럼 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전업주부 주제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는 이혼을 하면 여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훨씬 쉬운 세상이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 왜 이혼까지 해서는 팔자를 꼬냐는 소리가 절로 따라붙었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점점 더 짠돌이처럼 굴었어요. 둘째 딸이 중학생이 된 날 교복을 사러 가려는데 남편이 어딜 가냐고 붙잡더군요. 제가 아무래도 지갑까지 챙겨 들고 돈을 쓰러 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니 남편이 참견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첫째 아이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교복을 입어보셨거나 자식들에게 사주셨으면 아실 겁니다. 예전엔 교복 한 번 사면 키가 20cm 자라지 않는 이상 큰 옷을 사서 3년 내내 입히곤 했었잖아요. 둘째에게도 새 교복을 좀 넉넉한 사이즈로 사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참견을 하려고 드니 저도 할 말이 있었죠.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진 못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교복 사러 가려고. 3월이면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당연히 새 교복을 하나 맞춰야지. 넉넉한 사이즈로 사서 중학교 내내 입힐 거니까 이걸로 잔소리하지 마. 아니 첫째랑 같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아니야? 첫째 교복 2개 있잖아. 하나씩 돌려 입으면 되겠구만. 뭐하러 똑같은 교복을 또 산다 그래? 그러면 교복이 더러워지면 애들은 학교에 뭘 입고 가. 2벌 사서 돌려가면서 입어야 세탁도 하고 그러는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고 주말에 세탁을 하면 되지. 그냥 안에 입는 셔츠 같은 거만 하나 사오고 나머지는 물려 입어. 뭐 새 옷까지 필요하다 그래? 어차피 3년 딱 입고 버릴 옷인데 교복값이 한두 푼이야? 그런 돈을 아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딴지를 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남편의 그 발언에 딸들도 전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결국엔 남편 몰래 교복을 사주어야 했어요. 저희 둘째 딸은 교복까지도 새 옷을 못 입을 뻔했다면서 얼마나 욕을 하던지. 저는 그런 딸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죠. 지 부모를 욕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마음속에 억눌린 예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께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서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저는 동등한 입장을 가진 부부 사이인데 제가 너무 남편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어요. 그러다가 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글쎄 남편이 아이들에겐 교복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본인은 브랜드 옷 매장에서 셔츠를 몇 벌이나 사왔더라고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여름 셔츠들이 낡았다는 이유로요. 첫째 딸이 수능을 마쳤을 때 너무나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다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12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딱 하루 모든 걸 쏟아붓는 날인데 아이들에게 갈비 정도 사줘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우리 남편 또 구두쇠 마인드가 발동을 한 건지 중국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도 탕수육 하나는 시켜주겠지 싶었는데 짜장면 2그릇에 짬뽕 2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치사해도 너무 치사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첫째 딸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수능을 보고 온 날인데 고작 짜장에 짬뽕이야? 내가 고추잡채까진 바라지도 않아. 탕수육은 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배고프단 말이야. 아니 무슨 여자애가 살이 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 대학생 되면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야지. 짜장면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탕수육까지 시켜달라 그래? 너희 무슨 평소에 밥도 안 먹고 다니냐? 니네 엄마가 굶기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애들을 얼마나 제대로 안 먹이면 이렇게 외식 한번 하러 나오면 요리를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냐면서요. 밖에 나와서 먹는 거니까 탕수육 같은 걸 시켜달라고 하는 거지 집에서도 그러겠냐고 말을 해도 남편에겐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저에게 불똥이 튀니까 말하기를 포기하고 말았죠. 아이들은 늘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 거지 같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덕분에 저는 또 다른 버팀목을 얻었고, 아이들 덕분에 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딸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구두쇠처럼 굴던 남편의 유일한 취미거리로는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딱 질색이라고 했던 남편이 5천 원으로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유일한 행복이었죠.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로또 추천 방송을 봐야 했기 때문에 TV 채널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채널을 보고 있다가도 로또 추천 방송이 시작될 즈음이면 남편이 채널을 돌려버렸거든요. 딸들은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헛돈 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매주 5천 원씩 로또를 산다는 것이 돈 낭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크림빵 하나에도 질색을 하고 교복 한 벌에도 화를 내던 남편이 매주 5천 원씩 돈을 땅에 버리고 있는데 자식들이라고 반갑겠습니까? 아빠, 매주 그렇게 당첨도 되지 않을 로또를 사는 건 돈이 안 아까워? 나는 복권이 당첨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권 사면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던데? 그거야 네가 이 재미를 모르니까 그렇지. 이 5천 원어치 한 장을 사고 난 다음에 누리는 꿈이 얼마나 달콤한 줄 아냐? 뭣도 모르면서 괜히 초치지 마라. 아니 그렇잖아. 그건 그냥 꿈일 뿐인 거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아닌 건데 아빠가 언제부터 그렇게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5천 원의 꿈을 꾸는 일주일이 행복해? 시끄러워. 로또 추첨한다. 이거 당첨만 돼봐라. 어? 인생 확 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당첨되면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다 써버리는 수가 있다? 당첨이 돼야 말이지. 난 모르겠어. 여태까지 아빠가 산 로또값만 모아도 얼마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첫째는 남편의 그런 취미를 이해 못하겠다면서 고작 5천 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모이면 꽤 큰 돈이 될 텐데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1,0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자기 취미에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사실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구두쇠인 남편이 어디 마음에 들긴 알겠습니까? 때로는 아빠가 통 크게 선물도 해주고 자식들 용돈도 턱턱 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용돈을 줄 때에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말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딸들이 오죽하면 매달 20만 원씩이라도 용돈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주지 못한다고 했던 게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저도 생활비를 받았으면서 얼마나 치사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지 않는 저를 보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던 게 본인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은근히 눈치는 줬죠. 하지만 저도 오기가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그건 칭찬해줘야 할 일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도 장만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번듯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남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와 딸들이 그런 걸 모르고 남편을 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였고 가끔 가다가 보이는 치사한 모습에 진절머리를 치는 것이었죠. 에이씨, 이번에도 꽝이네. 숫자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맞냐?
5천 원이라도 당첨이 되어야 본전인 건데. 이런 일확천금에 목숨을 거니까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지. 번호를 여러 개 고르지 말고 하나로 밀고 나가라니까. 매번 무슨 꿈에 무슨 숫자가 나왔네 하면서 의미부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이 길거리에서 오뎅 하나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인 법이라고. 너희들이 헛돈 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일이라는 걸 왜 몰라? 언젠간 정말 대박 터질 거다.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전부 다 지원해주고 할 거야. 먹여 살린다고. 알겠어?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차라리 애들 용돈이나 조금 더 쥐어주고 말을 해. 애들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다 되어가는데 졸업 선물이라도 좀 의미 있는 걸 해줘야 하지 않겠어? 지들 대학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누구는 돈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대학을 가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니느라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빚 들고 있어야 하는데, 빚도 없이 공부만 하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로또를 더 사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본다, 나는. 남편은 뭐래도 자기 말이 맞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집은 점점 세지기만 했어요. 자식들도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신념이 생기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될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된 고집을 참 못 견뎌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세지기만 하는 고집에 자식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죠. 정말 가벼운 생활 습관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하나도 자식들이랑 통하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자식들은 점점 남편과 멀어지기만 했어요. 두 딸들이 시집을 간 뒤에는 더 심해졌죠. 저희 딸들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일찌감치 둘 다 시집을 갔는데 저는 그게 남편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아버지의 고집을 이겨낼 수 없으니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물론 우리 딸들 하나같이 시집을 잘 가서 든든하고 자상한 사위들을 데려왔고 누구보다 우리 딸들을 아껴줄 수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났지만 전 이상하게 왠지 모를 결핍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위들이 하나같이 우리 남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딸들이 누구보다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딸들에게 좋은 가정을 안겨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째 딸은 둘째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먼 거리로 이동하게 되었고 첫째 딸은 지 아버지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친정에 자주 발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더라도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해서 밖에서 만났죠. 결정적인 건 우리 첫째 딸이 딸을 낳았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 망할 남편놈이 우리 딸에게 고생했다는 말보다 먼저 나도 지 엄마처럼 딸을 낳았냐? 라고 해서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사위까지도 너무한다고 이만 가주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대신 잔소리 해줬는데 왜 난리야? 아무튼 자식들이라는 게 부모 챙길 줄은 모르고 대가리 컸다고 아주 부모를 무시하긴 하고 말이야. 산부인과 병동을 나와서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울부짖으며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이 출산을 했어. 그럼 수고했다, 고생했다, 푹 쉬어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지. 힘들어하는 딸 앞에서 아들을 낳았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제가 화를 버럭 내니까 남편도 당황스러운 건지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게 되긴 했죠. 저는 남편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본인의 발언을 사과하고 조금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남편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못했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 글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하루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일이 많지 않아서 출근도 설렁설렁했던 남편이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라다 못해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고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는 깨어난 뒤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멀쩡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고와 응급처치도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직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라서요. 60만 넘어가도 저희는 위험군이라 생각을 하는데 딱 나이가 걸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다리 힘 쫙 딛고 멀쩡하게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난 뒤에 추후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의사는 나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엔 일어났어요. 몸도 멀쩡하게 일으키고 병원 밥도 잘 먹었고요.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를 붙들어 잡고 우리 남편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의사는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며 난감해했어요. 검사 결과로는 이상 있는 부분 없이 정말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게 되신 건진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학계에도 없는 내용이라서요.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매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했어요. 그렇게 끝없이 슬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 처리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아서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한 이후로 장기 휴직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제 생활이야 자식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서 할 수야 있었지만 병원비는 감당이 되질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눈을 뜨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고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자듯 그렇게 곤히 잠만 잤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벌 받은 거야. 아빠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동안 우리도 아버지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다고. 난 오히려 엄마가 병원에만 묶여있지 말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도. 내가 취미생활 할 돈이 어딨어. 나가서 돈 벌어와야 네 아버지 병원비라도 감당이 될 텐데. 물론 자식들이 제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돈을 보태주긴 했죠. 하지만 자식들도 가정이 있고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 그 큰 병원비를 어떻게 일일이 감당을 해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남편의 통장에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눈만 껌뻑거릴 줄 알았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죠.
당신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 통장 비밀번호를 눈 깜빡임으로 알려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눈을 감아버리고선 그대로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지 상태가 0일 수도 있다고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사람 뇌라는 게 너무나도 섬세한 기관이라 어디 하나가 잘못되어도 기억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자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낮 시간대에는 일을 하러 다녔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남편 옆에서 잠을 잤어요. 자식들은 저에게 대단하다고 은근히 타박을 주기도 했지만 평생 함께하기로 약조했던 사람인데 제가 옆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자식들 사는 것도 팍팍할 텐데 짐이 되긴 싫었거든요. 그때 남편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많이 힘들지 않아요? 병에 걸린 사람 옆에서 지낸다는 게 참 체력이며 정신이며 소모하는 일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요양원이요? 아, 그런데 비싸지 않나요? 요양원은 간병인도 둬야 할 것 같고 거리도 여기만큼 가깝지도 않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저렴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시설도 괜찮고 오히려 이렇게 눈만 껌뻑이는 놈한텐 요양원이 병원보다 싸게 먹힐 겁니다. 옮기시죠. 본인이 잘하는 곳이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정말 지금 있는 병원이랑 비교를 해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시설은 더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지내기 딱 좋겠더라고요. 문제는 집이랑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거였는데 남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1 간병인 케어가 가능한데 매일 들여다볼 필요도 없지 않겠냐고요. 한 달에 2-번만 와서 간병인에게 필요한 물건만 가져다 주면 된다고요.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정신도 없고 체력 소모도 컸는데 그 말이 어찌 그리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결국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남편을 보러 요양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평일엔 일에 치여 살면서 요양원비도 마련하고 최소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을 했죠. 나이 50 중반에 취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어떤 걸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학습지 회사에 고객을 유치하고 설명을 해주는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성과금이라는 게 붙는 직업이라 자식들이 친구들을 소개해줘서 인센티브라는 걸 좀 챙길 수 있었죠. 그렇게 6개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을 찾아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옆방에 있는 오지랖이 태평양 같은 보호자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내가 며칠 지켜보니까 말이야.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간병인을 바꾸는 게 좋겠던데? 저희 간병인 아주머니를요? 왜요? 아니, 왜 그 병원에서 정해주는 휴게 시간 있잖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사라져, 자꾸. 1시간 휴게 시간 지키고 돌아오는 거야. 누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3시 이후에도 안 나타난다니까? 아주머니 올 때만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평일엔 저녁까지도 안 돌아와. 그런 사람은 해고해야 돼. 그래도 6개월간 고용했던 사람이었는데 배신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눈만 껌뻑일 줄 아는 우리 남편, 말도 못한다고 버려두고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본인 쉬는 건 다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간병인으로서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안 돌아왔다고 하니
당장 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 자주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 것 같길래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새 간병인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날 바로 간병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고 말하는 이전 간병인에게 양심은 있는 거냐고 당장 나가달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새 간병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희 남편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휴게 시간도 꼭 지켜주시고요. 걱정 마셔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간병인을 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간병인이 남편이 곤히 자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간병인이 들어왔구나 싶었는데 오후 3시에 갑자기 간병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천천히 말을 좀 해보세요. 무슨 일 생겼어요? 우리 남편한테? 아유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사모님이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요.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하게 생겼구나 싶어서 말을 하려는 간병인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회사에 말을 하고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4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착을 했어요. 남편 병실에 갔더니만 침대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도 너무 놀랐죠. 이 사람 어딜 간 거냐고 물어보는데 간병인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의사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생각했죠. 결국 남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접수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 저는 병실 앞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함에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 옆에서 간병인 아주머니도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였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제 옆에 앉아있다가 같이 잠이 든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 인기척에 간병인 아주머니도 잠에서 깨셨어요. 같이 믹스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병실에 들어가서 믹스커피를 꺼내오려는데 글쎄 남편 병실 침대가 불룩한 게 아니겠습니까? 간병인 아주머니와 저 둘 다 눈이 커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확 걷었는데 남편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 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던 남편이 제가 멱살을 잡아 확 일으키니 놀랐는지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 망할 놈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 절로 들었다니까요. 남편 놈이 제가 멱살을 잡고 확 일으키니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침대 옆으로 고꾸라져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허리 나간다. 허리 나가. 고작 그거 떨어져 놓고 무슨 허리가 나가. 수개월 동안 병신인 척하느라 누워있었던 게 허리엔 더 안 좋았겠다. 네가 진짜 사람이니? 이런 꼴을 하고 나를 속이려 들어?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도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 지랄하고 있네. 처음부터 나를 속여 먹으려고 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이 사람아. 내가 오후부터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줄 알아?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도 당신이 이 병원에 걸어나가는 걸 봤다고.
아니, 나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지켜보려고 일부러 며칠 더 아팠던 것처럼 행동했던 거지. 내가 당신 인성을 테스트하느라고. 인성 테스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왜 사지가 안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병신이 됐나 했다. 왜 이 요양원으로 옮겨달라고 한 건지도 알았지 뭐야? 당신 친구가 다 불었어, 미친놈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보다 중요하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여? 제가 거의 짐승이 포효하듯 말을 하니까 남편놈이 당황스러웠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내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렸다고 말을 하니까 주섬주섬 바닥에서 일어나더니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서 침대에 턱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내막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그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을 해서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바로 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병원 원장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데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요양원이 남편 친구가 소개를 해준 곳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바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아주 수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둘 다 그냥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황당해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했을 텐데 너무 티가 나게 모르는 일입니다. 전 몰라요 하고 있으니까 저 알아요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실종 신고를 내고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경찰이 병원 입구 CCTV를 확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죠. 경찰이 공권력을 들이대며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장이라고 거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CCTV를 돌려보고 저는 귀함을 토했죠. 글쎄 우리 남편이 사복으로 갈아입고는 당당하게 두 다리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몇 번이나 남편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의료 기록에는 분명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장님,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죠.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병원장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 몸에 이상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몸이란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도 풍이 잠깐 온 것인데 초기에 치료가 잘 되어서 멀쩡한 상태래요. 아주 조금 무리하면 편마비가 오긴 하는데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 남편을 입원시켜준 건데요? 멀쩡한 사람이 왜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냐고요? 그게 돈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병실 하나만 내어주면 된다고, 뇌졸중 환자라고 보호자에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호전이 전혀 없다고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5천만 원에다가 병원비도 꼬박꼬박 낼 거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자마자 바로 남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건의 전말을 알았으니 변명이라도 해보라고요.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메시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죠.
원장이 돈 받아 처먹은 것도 안다고. 너는 얼마를 받았냐고 했더니 뒤늦게 자기는 알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덤으로 저를 속이는 일까지 동참하기로 한 거고요. 경찰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치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문제는 저도 왜 남편이 이런 거짓말을 치게 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병원장에게 준 5천만 원과 남편 친구에게 준 1,000만 원이 어디서 난 돈인지를요. 남편이 처음에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단지 후유증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퇴직을 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퇴직금을 받았을 일도 없고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생겼냐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생판 남에게 6천만 원이란 돈을 줘가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건 그것보다 큰 돈이 생겨서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요. 저는 순간 로또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멀쩡하다고? 아니, 아빠가 남한테 돈을 줘? 나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무래도 그 인간 큰 돈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또 말곤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말이야. 통장 비밀번호를 그래서 안 알려준 건가 싶기도 한데 통장을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니. 잠깐만 엄마. 나 10개월 전에 아빠 세금 문제 때문에 내 컴퓨터로 처리해 준 적이 있어. 그때 아빠 공인인증서를 내 컴퓨터에 깔아뒀었어.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잠시만 기다려. 내역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20분 뒤 딸이 줄줄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정말로 로또가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통장에 당당하게 찍혀있는 18억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퇴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었고 회사에 술렁설렁 출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지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뇌졸중이 발생했고 남편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곤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 돈을 다 쓰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보단 혼자 쓰고 싶다는 욕심까지 덧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연기하면서 친구를 꼬셔 저희 가족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이전 간병인이 자꾸 외출을 했던 것도 간병인에게 돈을 찔러주고 비밀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간병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꿀 빠는 시간이었던 거죠. 월급은 월급대로 들어와 간병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놀다 와도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재수가 없게도 옆방 아주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가 저에게 말을 전해준 것이고 제가 단칼에 해고를 해버린 거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마저 제가 못하게 했으니 남편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바뀐 것도 모르고 늘 나가던 간병인 휴게실에 맞춰서 나가버린 거고요. 당연히 간병인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한 행동이었는데 제가 간병인을 성실한 분으로 바꾼 거죠. 휴게 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새 간병인이 없어진 남편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는 걸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간병인이 바뀐 줄도 몰랐을 테니까요. 매일 그렇게 밤늦게까지 쏘다니다가 늦지막이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했을 텐데 간병인이 바뀐 걸 언제 알았겠습니까? 잠자느라 바빠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로또 당첨금을 혼자 쓰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으로 시작된 사기극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제라도 돈 나눠 쓰자고? 절대 안 되지. 내가 혼자 써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굳이 가족들에게 휘둘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이야. 이렇게 들킨 김에 이혼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우리 두 딸들 그런 남편에게 아주 경기를 일으키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로또 금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소송을 해봐야 위자료나 조금 챙기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일을 했잖아요. 병원비 또한 제가 오롯하게 감당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남편의 기만 행위까지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로또 당첨금으로 본인이 들고 있었던 가계대출 빚을 갚았는데 부부 생활에 간접적으로나마 로또 금액이 기여가 되었음이 인정되었어요. 부부 생활에 기여가 된 기록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 이혼 도장 꽝 찍고 저는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았던 세월에 비하면 글쎄 많은 돈이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제 노후 생활을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이고, 내 돈, 내 피 같은 돈. 이 돈을 왜 나누어야 하냔 말이다. 남편은 무척이나 배아파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믿고 30년 넘는 세월을 살았다는 게 아주 후회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곡소리를 내는 그 앞에 침을 퇴 뱉어주고는 두 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곤 둘째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죠. 그래서인지 둘째 딸이 당장 어디 갈 곳 없으면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사이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고요. 아주 잠시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딸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또 치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망할 인간에게 받은 돈으로 혼자 살 거처를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일로 법적인 문제 처리하느라 일도 잠시 쉬게 되었는데 또 우리 둘째 딸네 근처에 같은 학습지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둘째 딸 집 근처에 있는 학습지 대리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돈이 있으니까 세상만사 편할지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인간 100% 나중엔 후회할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깨닫게 되겠죠. 그때 되어서 자식들 찾는다고 자식들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 딸들 앞으로 무조건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받고 살 거라고 하던거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도 절대로 그 인간 옆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저도 제 인생 살펴가면서 살아보려고요. 나이 60이 가까워져 새 출발을 하는 제 인생.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